예,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좀 매주 네. 이게 직장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한 번씩 저희 사옥에 오고 계세요. 네. 예. 입사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예. 그 사원증을 좀 끊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좀 원칙이 명확해서 네. 매번 이렇게 1일증 끊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1, 2회 때 좀 네. 주변 반응 들으셨어요? 일단 데일리로 제가 욕심을 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데일리 생각할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부터 좀 걱정을 해야겠구나. 지금 위클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매주 불러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약속한 주간 단위는 꼭 지키도록 그러니까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고재석의 고와 이동수의 수를 합쳐서 여의도 고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고수냐 따지지 마시고 혹시 내가 고수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제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출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접을 해서 공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원래는 저희가 매번 시작하기 전에 이동수의 뜬 고수, 진 고수 이런 걸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근데 오늘은 파격적으로 그를 삭제했습니다. 네. 왜냐면 오늘은 정치평론계 메시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를 모셔놓고 이런저런 앞에 에피타이저가 많으면 그러니까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정치평론계의 메시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메시 아니고요. 평론계 욕바지예요, 욕바지. 욕바지. 메시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잘한 만큼. 예. 근데 저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욕만 얻어먹어가지고 괜히 저 나와가지고 신동아 유튜브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준비만 됐다면 1회에 모시고 싶었고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우리 소장님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한 윗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포맷이 완벽하지 않아서 1, 2회 정도는 하고 불러야겠다. 네. 물론 지금도 누추하지만 1회는 더 누추했기 때문에 차마 네.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근데 소장님이 유튜브 여러 개 출연하셨잖아요. 지금 시설 어떠십니까? 상급이에요. 이 정도 넓고 쾌적하고 책상도 이렇게 넓은 거. 지금 카메라도 와 5대나 있고 조명도 있고 상급입니다. 상급. 다행입니다. 저희가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하고 근데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더 이제 부끄러운 일이니까 오늘 메시를 통해서 쪽쪽 뽑아보고 폭탄 발언을 해야 되나? 폭탄 발언 기다리고 있고요. 그 여의도 전략통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와 어떤 식으로 인연이 맺어졌냐면 벌써 한 6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쪽을 취재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보좌관 하시던 시절에는 전혀 인연의 끈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정치를 조금 야금야금 취재하기 시작하다가 언젠가 청년 정치에 대해서 기사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장님을 누구한테 들었나 소개를 받고 제가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20분 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정말 친절하게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메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는 의원실 보좌관 시간이에요. 그만두고 그만 직후 놀 때였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나 보다. 메시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스타가 되셨어요. 그쵸. 그 과정에서 그 책이 되게 대박이 났잖아요.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이고요. 뭐 완판이 됐고 그 국회에 있는 후배들도 많이 봤고 또한 정치 관심 있어 하는 분들, 공천에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저희가 자료 한번 띄워드릴 거고 이제 뭐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완판돼가지고. 그럼 이쇄나 이런 거 안 없죠? 할래요. 제가 한 10권 갖고 있는데 그 한 권당 한 30만 원 이렇게 팔아요. 레어템이 됐네. 네, 한정판이네요, 진짜. 그 책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 아마 인터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월로 신동아에 네. 엄청난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이죠? 최초 공개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는데 장성철 최초 공개. 비례대표? 네. 저도 봤어요. 6명 명단 왔다 그거잖아요. 6명 명단을 네. 처음에는 저희가 A, B, C, D 이렇게 익명으로 했는데 네. 뭐 다른 언론에 이미 실명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급하게 저희가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6명의 명단을 박근혜 청와대가 네. 하달했다.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그때가 저희가 조회수 50만이 넘게 와. 나왔습니다. 그때 좀 후폭풍 없으셨어요? 후폭풍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에 대해서는 워낙 그런 X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저 건들지도 않았고 그때 그냥 2020년도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 공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터뷰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의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죠. 뭐. 그때까지도 아직은 메시가 아니었는데 그 후에 방송에서 물 만난 고기가 되면서 네. 메시로 요즘에 잘렸어요. 많이 잘려가지고 방송 많이 줄었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잘리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섭외가 좀 쉬었어요. 생각보다 전화를 했는데 너무 흔쾌하게 예, 시간 있습니다. 예, 바로 갈게요. 흔쾌하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매주 고정이죠? 네, 그렇게까지 물어봤다니까. 진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아직 고정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가 빨리 커야겠네요. 저희가. 네. 저희가 총선 때까지는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네. 총선 이후에도 이어가려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선 이후 잘 되면 고정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략통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각각 일종의 좀 전략회의 컨셉으로 전략을 조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장 먼저 이제 역시 국민의힘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첫 선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첫 선거인데 자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출범한 지 벌써 한 달도 넘었고 2달이 다 돼갑니다. 1월 작년 12월 26일 정도에 출범을 했으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저의 관심을 끈 건 유승민 활용법이에요.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모르겠으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이 여지를 열어둔 셈인데 궁금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 처지에서는 유승민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각각 좀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용산과 어느 정도 대립각을 보여주는 공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차원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했는데 김은혜 당시 대변인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출마해. 그래가지고 자객 공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조차 못했던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후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을 견인하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천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상징적인 곳에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면 와 국민의힘 진짜 바뀔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중도층을 견인해 올 수 있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로 그냥 이상한 데 공천 줘가지고 오산 같은 데 공천 줘가지고 그냥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것. 예를 들면 저는 강남 같은 데도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 꼭 뭐 초선에 뭐 전문가 영입해가지고 그런 사람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강남 이미지에 맞고 거기서 정치를 계속 해오셨고 또 사는 곳도 그곳이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우리가 강남 공천을 제대로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그쪽에 공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를 해서 전국 단위의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도록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 그러니까 막 이제 저희 대통령님 저희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내가 진짜 김경률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내가 저 유승민은 도저히 내가 이거 선을 넘는 행위야. 이거 저 유승민 만약에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선대위에서 활용하면 나랑 끝이야. 그렇게 알고 이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님 그래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서 대통령님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만일 강남에 당선이 되면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고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그것을 좀 희석시킬 수 있고
와, 그래도 국민의힘에 사람이 많네. 한동훈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와, 뭐 외곽에는 뭐 이준석도 있고 야, 저기는 대권 후보급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관심을 집중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전략이 좋지. 그냥 뭐 당신은 내 경쟁자니까 제끼고 당신은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이니까 없애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단독 플레이는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핵심 지지층이 원래 보수의 전통적인 그렇죠. 그 강성 지지층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은 용납은 해도 박근혜를 배신한 유승민은 용서 못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그 전 의원을 밀어주거나 띄워주는 모양새를 갖춘다면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지층의 이탈을 좀 우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보다는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다라고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자기가 권한을 가졌을 때 보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또 탈당했으면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수그러들여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배신자 프레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옳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 아니냐. 배신자 프레임은 상당히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좀 소통을 하셨잖아요. 이런 조언을 혹시 해주신 거 아니에요? 탈당하지 말라라거나. 그분 전화도 안 받고. 네. 문자는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하면 답은 주세요. 뭐 몇 시간 있다가도 주시는데 막 얘기 듣기로는 혼자 고독한 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봤어요. 근데 전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때 그 상처가 좀 크셨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이준석의 개혁신당 잘 나간다 해도 그 시절에 바른정당이 이제 새누리당과 대비해서 이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초반에 지지는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사그라들고 열풍이 그러고 나서 또 결국에 또 배신자 프레임 씌워지게 돼서 지금 스텝이 꼬이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생각한 것도 사실은 이 당이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개혁신당이 또 나중에 다시 보수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들이 저한테 좀 상의를 해오면 한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길이 상당히 어렵고 어떤 때 모욕적이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그냥 진영을 바꾸거나 당을 탈당하거나 그거는 항상 족쇄가 된다, 덫이 된다. 나중에 또 공격의 소재가 되니까 그냥 어려워도 그냥 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 뭐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청년들이 한번 의기투합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의 정치 20, 30년은 당신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으니 나가서 한번 해봐라.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되는 자양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해줬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거의 정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잖아요. 여기서 삐끗하면요, 그냥 픽 쓰러져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셨고, 오히려 저는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2027년 대선에 대한 욕심이 아직 있구나.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그냥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 에이 몰라 나 진짜 내 윤석열 정권 나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한번 씹어줘야지 비판해야지 이 탈당해가지고 욕하는 거는 되게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안에서 묵묵하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도 하던데 그런 거 견디면서 이제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죠. 근데 마침 그 윤핵관으로 꼽힌 이철규 의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뭐 지금 미리 여쭤보진 못했는데 이건 뭐 이철규 의원 개인의 자가 발전인가요? 아니면 어떤 소통 속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원론적인 얘기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남겠다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말이 옛날에 배신자인데 이번엔 배신 안 해줘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러겠어요. 그냥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 그냥 의미 둘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희 일반 유권자들이 이철규 의원 잘 모르실 테지만 그래도 고관여층 좀 알잖아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해서. 근데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쭈면 최근에 이제 저희 동네가 약수입니다. 약수가 이제 중성동 을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하태경, 이해운, 이영. 근데 이분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당과 좀 소통을 해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그 당이라는 존재가 이철규 의원하고 상의를 했다. 라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분 다. 제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황도 얘기도 듣고 좀 어떻게 여기를 선택하게 됐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가 하태경 뭐 의원하고도 전화로 소통하는 사이고 이해운 의원은 제가 보좌관으로 1년 동안 모셨던 분이고 그 정도 아주 가까운 사이네요. 이게 때로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멀어진 사이라고 봐도 될 만한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의원 때부터 제가 소통하고 알던 사이였거든요. 세 분 다 아주 그냥 당의 다른 라인을 갖고 확인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나가세요. 아유 선택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래 당신 줄게요. 당신 유리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다 이렇게 좀 당과는 어느 정도 논의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당에서 공천 세 분이 그쪽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좀 출마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한테 다른 지역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서 그분들에게도 여기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를 안 시키기엔 너무나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마침 한 2주, 한 3주 전에 김무성 대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되게 특수한 관계시잖아요. 특수하게 멀어지시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만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해운 의원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영도에서? 아니 마포 포럼 사무실에서. 그래서 좀 가까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을 닫으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는 들을 수는 없었는데 둘이 총선을 앞두고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중성도 을에 나가고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출마해야 되지 않겠노? 와 근데 거기 나가려고 그러노? 아 거기가요 지금 보면은 금호동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볼만 해요. 지난번에 박성중 민주당 의원한테 4.7% 차이로 져가지고요. 좀만 잘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강남 같은데 저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성동을 가려고 그래요. 가라. 나도 많이 응원할게. 뭐 그랬겠죠. 예. 두 분은 최근에 소통이 아예 없으시죠? 그분이 예전에 뭐 당대표 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당대표실에서 일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것도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아니 지금 여권에서는 저랑 좀 가깝다. 저랑 소통을 한다. 저랑 뭐 만난다.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컷오프 대상이에요. 약간 하태경 의원하고 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 예전에 전화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분들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서울 마포을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딱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의 손을 인천에 가서 또 한 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성동갑에서 중성동갑에서 마치 이 윤희숙 의원을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비쳤고요. 그래서 사천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이런 거를 조금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한동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보관인 걸까요, 이게? 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지, 내가 공천해야지, 내가 총선 승리 이끌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냥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리해서라도 공천 줘야겠어. 근데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당의 시스템을 만들자. 어떻게? 당 기여도 당 대표, 원내대표가 채점하는 난 살다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당대표가 공간이 회의 들어가지고 당신은 당 기여도 15점, 당신은 0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공천을 주도하겠다. 본인 뜻대로 공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사람들을 많이 배지 달게 해줘야지. 왜?
나는 총선 이후에도 어차피 정치를 해야 되고 2027년도에 대선 출마해야 되니까 내 사람이 많이 국회의원직에 있으면 나는 대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정치권 이 공천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다 개판이고 그냥 지들 사심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공천해 주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객관적으로 제대로 공천해 보겠어 라고 생각한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천이라는 것이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공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천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고 탈락한 사람들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제3신당에 들어가서 그쪽 후보로 출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표가 갈려요. 분열이 돼요.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뜻과 의지대로 공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낙천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번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경선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통령실 출신의 친윤 후보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제 활동하던 의원분들 간의 경선이 붙었을 때 또 막 지난 전당대회처럼 윤심이 어디에 있네 이런 바람 불면 또 당원표가 또 쏠릴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불공정하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걸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경선을 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고 당원들을 관리해온 현역 의원을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참모들이 간다고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막 당원들을 대규모 동원해가지고 김은혜를 막 만들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만들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고 이거는 집단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개별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경선을 붙인다는 거는 현역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네. 뭘 또 너무 낮다고 그래요. 조금 좀 낮다. 저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너무 낮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수 패널 네. 입장에서는 조금 낮다, 다수 낮다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대통령 얼굴보다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이랑 찍은 사진을 거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총선용이라기보다는 당내 경선용, 공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너 그만둬라고 했는데 싫어요. 나 안 그만둬요. 나는 내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내 임기예요. 내 임기 6개월이에요. 왜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나 못 그만둬. 와, 이건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 계속할 수 있겠네? 그 비대위원이 결국에는 공천을 할 수 있겠네? 한동훈한테 줄 서야죠.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 한동훈 눈치 보고 막 숨죽여 있는 거는 결국에는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원들이 또 출마자들이 야, 이번 공천 한동훈이 주도하겠네, 결정하겠네. 대통령이 조금 뭐 힘은 쓰겠지만 결국에는 큰 틀 차원에서는 한동훈이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동훈한테 줄 서야죠. 갑자기 어떤 한 젊은 분이 생각이 나는데 장모 전 최고위원 부산에 계시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천 받을까요? 제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지난 주말에 부산에 민심 탐방을 하러 갔다 왔어요. 이 인터뷰를 위해서? 그럼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제가 갔다 예.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 정치 고관여층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뭐 경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도와주고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부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들. 민심은 되게 안 좋대요. 첫 번째로. 고관여층 사이에서? 아니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반적인 민심.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심은 좋지 않대. 그렇다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대. 그래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검사 출신 낙하산들이 그냥 경선 없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을 공천할 것인지 공천 잡음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우리가 봐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와 저런 사람까지 공천했네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사람이 공천되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데 세 번째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천 받는지 안 받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심인지 긍정적인 관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과연 젊은 대통령의 참모가 또한 정치 경력도 그렇게 썩 뭐 우리가 인정할 만큼 많이 쌓여 있지 않은데 부산 수영이라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구 중에 하나의 공천을 받을까? 거기서 학교도 좀 안 나왔고 뭐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잘 모르겠고 부산을 위해서 뭔가 정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부산 수영의 공천을 받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지? 라고 되게 민감하게 안테나 세우면서 예의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전복민 의원 간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속된 말로 장례찬 파동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저 친구를 왜 저기다가 꽂았냐 이런. 사실은 정복민 의원을 배지를 다는데 가장 많은 노력도 했고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 그 전에 계속 국회의원을 좀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감정이 좀 안 좋다라는 소문도 지금 부산 정가에는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상당히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우리 평론계에서는 아주 인싸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역구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 문제와 관련해서 핫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다 잊고 있는 굉장히 거물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 저희 고향 분인데 제가 고향 제주도인데 제주도 도지사를 하셨던 우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처음에 이제 개항을 해 돌덩이를 치운다고 하셨을 때는 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뉴스가 안 나와서 직접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을 해도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개항을 해 사무실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뭐 출마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가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다니면서 사무실도 좀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중인데 상당히 좀 실무진들도 제가 몇 분 연락도 해보고 만났거든요. 사실 이 녹화 시점에 점심도 그쪽에 관련된 분하고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는 원희룡 장관을 대권 후보로 생각을 하고 그 큰 정치 하는데 좀 의기투합을 했는데 이제 지역구에서 한 지역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썩 사기가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재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덜 주목받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내가 과연 이재명을 상대로 개항이라는 좋지 않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은 많았는데 의미 있게 지면 그래도 뭐 대권 가도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축구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의미 있게 4강 오랜만에 갔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뭐? 지금 이 말씀대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딱 맞는 거 이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요르단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건데 정치는요. 정치하려는 사람이요. 뺏지 안 달면 정치를 못해요. 정치를 하는데 왜 아름답게 져요? 그거는 정말 지역감정 탁파를 위해서 대선 후보급의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을 했을 때 원희룡 장관이 호남에 가서 도전을 해가지고 지역주의 타파, 호남에 우리 국민의힘의 깃발을 꽂겠다. 그런 큰 명분이 있으면 맞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랑 붙음으로써 자기 몸값도 좀 높이는 거 아니야? 대선 후보급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선거는요, 지면은 바보예요. 정치는요, 배지를 못 달면 사람 취급을 못 당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럼 가정을 해봐요. 4월 10일 날 딱 밤 한 12시 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졌어. 그럼 다음날부터 뭐 해요? 인터뷰? 언론 인터뷰? 우리 신동환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여기도 고수 나오셔서 나서 이제 선거 뒷얘기 듣고 끝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조건 배지 달아야 하는데 저는 과연 원희룡 장관이 적절한 선택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확실히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지역주의 깨겠다고 대구에 문 두드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냥 무슨 대의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재명 잡아서 한번 떠보겠다 요거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은 지고 당은 그래도 적당히 성과를 거두면 그게 최악의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깝깝할 거예요. 2027년도까지 본인도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마지막 꿈일 텐데 배지 없이 어떻게 주목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 우리 현역 의원들로 출마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느 줄을 설 것이냐.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 서야죠. 무조건. 두분 다 너무 무조건이라 표현하셔서 대통령님 좀 이미 패권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원모 네. 그 인사비서관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강남을에다 공천 신청을 했는데 기사 한 줄 나왔었잖아요. 대통령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었다. 채널에 나왔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기들 참모도 잘 챙기지 않네 이런 인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줄 서야지.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줄 서십시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기로에선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인데 지금 친 이재명계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직 녹화 시점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의 그 행보가 어떻게 결정이 되진 않았으나 이현주 의원 복당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같은 지역구에 있는 광명의 양기대 의원을 속된 말로 좀 날리기 위한 자객 공천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비명계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 사람들을 공천을 그냥 넉넉하게 준다.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오로지 2027년에 대선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내 편, 내 사람, 나를 옹호하고 보호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배지를 많이 달게 해주는 게 목적이지 당내 통합, 화합보다는 내 사람 챙기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봐보세요. 아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명계라고 옷이 스쳤던 사람들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공천을 주는 게 이 모양새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직접적으로 임종석, 노영민 이렇게 전직 비서실장들 언급은 안 했더라도 아유 우리 민주당은 명문 뭐 이러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희 이재명 당대표님 중심으로 이렇게 총선 치러야 되지만 나 문재인도 여기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좀 알아서 잘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친명 세력들이 말이야 임종석, 노영민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좀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좀 방치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불출마해라. 출마할 거, 공천 받을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협박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도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한 비명계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품었을 때 뭐 대의라도 보여줄 게 좀 확실히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에 뭐 586 용태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껴안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것 같아요. 586 정치 청산 딱 좋잖아요. 임종석 실장은 그러면 임종석의 선택지는 뭐예요? 임종석 실장한테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전 그 예전에 김무성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청년들 그 간담회에서 논란된 거 있잖아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쩌겠노.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다음 법이 없다. 좀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거의 환갑이신데 우리 임종석 실장님도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과 또 한판 붙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어. 아니야, 네가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곤혹스러울 거예요, 임종석. 사실 이제 다 우리가 상상이긴 한데 과연 그럼 추미애 장관은 어디서 출마를 할 것이냐. 너무 이제 기사가 많아요. 뭐 나경원 의원이랑 붙는다. 아니면 뭐 또 이제 그대로 이제 광진 을에 나간다 등등. 추미애 장관은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뭐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만한 분들은 알아서 좀 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지 송영길, 추미애 뭐 이런 분들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럴 정도로 점잖게 얘기한 것은 어쨌든 뒤에서는 왜 자꾸 저렇게 질척거리죠? 아우 저기 공안위원장님 저 공천 그냥 검토 컷오프 시키세요. 그냥 검토도 하지 마세요. 이런 사인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연합위성정당이 되면 뭐 이른바 조국당도 나온다. 송영길 옥중당도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용해인 의원이 또 이제 무슨 새진보 연합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다 지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연합비례정당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녹색정의당의 합류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에 A, B, C 안을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도 그 관련된 정보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 찌라시 말씀하신 게 저도 반.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얼마나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급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서 예전처럼 뭐 좀 열광적인 지지가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몇몇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무공천, 그리고 비례대표 몇 석,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야권 비례연합에 참여를 하고 2027년에 심상정 의원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도장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출마하면 2, 3%는 나오잖아요. 이거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2027년 대선 경쟁자를 없앤다라는 차원에서라도 뭐 비례 몇 석, 그다음 뭐 지역구 한 두세 석 줄 수 있는 거죠. 훨씬 남는 장사죠. 양측 간의 이해가 합치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녹색정의당이 야권 통합 비례 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이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되는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게 얻을 게 없는 구도 아닙니까? 얻을 게 없지만 그래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원만하게 어느 정도 공천을 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근데 막판에 갔는데 우리가 조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그럼 나 히든카드 써야지. 나 그냥 공천 끝나고 나서는 그냥 당대표직 사퇴할게.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밉더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권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 제대로 견제하고 잘하겠습니다. 국민 민심, 국민의 뜻, 국민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당대표직 그만두고 그냥 밑에서 우리 당 후보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머지 선거는 선대위원장 비롯한 여러 당 지도부에서 해주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눈물 찍. 이래봐. 이러면은요, 이재명 미워가지고, 나 민주당 후보 안 찍을래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대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총선의 가장 큰 마지막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저도 하나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내부의 그 공천 잡음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손해를 보는 막장 경우잖아요. 공천.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공천을 깔끔하게 하는 쪽이 그래도 선거를 좀 무난히 치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한 개파가 야 그냥 우리 이번 선거는 그냥 우리들 위주로 할게 이러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장악을 해버리고 깔끔하게 공천을 하는 거랑, 그래도 어느 한쪽이 완전히 먹어서는 안 되지, 뭐 경선도 하고 잡음 있더라도 좀 배려 좀 하자, 이렇게 가는데 좀 시끄러운 쪽이랑 어디가 조금 더 선거에선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뭐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 욕심대로 자기들 사람들 다 공천 주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저 뭐 하는 거야 정말, 저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구나,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좀 더 포용적으로 비명계 인사들도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통합하는 모습 보이는 게 좋죠. 2016년에 그렇게 못해가지고 여당이 패배한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인터뷰 때처럼
아유, 그냥 뭐 우리가 총선 다수당 안 되더라도 그냥 내 말 잘 듣는 8, 90명만 있으면은 나는 국정 운영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총선도 지고 국정 운영도 못 해요. 그리고 야당 당대표로서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이기지 않으면 당대표직 유지도 못 하고요. 2027년 대선도 못 가요. 평가가 된 거잖아요. 아, 당신 얼굴로 총선 치러봤더니 우리가 이거 총선에서 이 정도밖에 못 이겼다. 이렇게 되면은요, 확 빠져요, 이제. 2016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요새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기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거기 이제 우리 과거의 친박들이 우르르 가셨는데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다시 한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뒤끝이 길어서 그러신 건가? 뒤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분노가 심한 것 같은데 10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전직 대통령이 총선을 2달 앞두고 저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와 행보를 했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지금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야권의 인사들 막 뭐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정치적인 메시지 내봐. 그거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결국엔 저런 행위를 하는 거는 유영하 변호사 공천 주라고. 유영하 변호사 왜 공천 안 줘? 공천 줘. 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근데 유영하라는 인물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뭐 그런 고마움, 인간적인 고마움을 떠나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정말 인간적인 이유에서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좀. 본인이 어떤 메신저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면 2016년에도 막장 공천의 시발점은 유영하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막 송파 다니면서 에이씨 뭐 여기는 뭐 공천 볼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여기 공천 다 받았으니까 저기 다들 밑으로 다 줄 서.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당시 김무성 대표한테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그랬더니 부대가 딱 한마디 했어요. 공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절대로 유영하 공천 안 줬어요. 유영하만큼은 절대로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박근혜랑 막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박근혜 얘기로 마무리를 네.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3지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총선이 삼국지가 됐어요. 근데 물론 제3세력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또 유명한 분들이 있어서 얘기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그 바른미래당 사례에서처럼 어차피 헤어질 사이라면 처음부터 같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정치하고 정치 세력화하려면 배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배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따로따로 했을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같이 했을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워낙 이제 국민들 사이에 반윤, 비명의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지 달고 같은 정당에 있다 보면 또 같이 또 정치할 수도 있어요.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희대에 조금 정치 부적응자들이 당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은 정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와 양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준석과 이낙연이 선거 이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따로 하면 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따로 하면은 의미 있는 의석수 확보도 어렵고 의미 있는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눈덩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덩이가 산비탈에서 막 내려오면서 점점 눈이 많이 쌓여서 몸집이 커지잖아요. 흰 눈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돌도 있고 나뭇가지도 묻고 흙도 묻고 해서 눈덩이가 이렇게 커져야 큰 바위랑 부딪혔을 때 그 바위를 뒤덮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눈덩이면 바위랑 부딪히면은 흔적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제3신당 활로의 제1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간판 스타 영입, 과연 이제 간판 스타라는 게 뭐 이준석 대표 강조를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간판 스타 몇 명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제3지대 이런 얘기도 없어요. 있다면은 거의 뭐 백종원 정도. 백종 네. 아니면 오은영. 손흥민. 아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권에 활동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어차피 없다. 솔직히 뭐 이준석 대표만큼 기대받고 촉망받는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전문가들 뭐 아무리 반도체 쪽, 뭐 AI 쪽 전문가들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저 사람 영입했으니까 우리가 이준석 당을 안 찍으려다 찍어줘야지 뭐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런 인물들 영입할 필요가 없고 천하람 뭐 변호사나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인품 좋고 성품 좋고 능력 있고 뭐 확고한 미래에 대한 비전 갖고 있고 그렇게 훌륭한 정치적인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국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 영입해서 몸집을 불릴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좀 제안 드립니다. 배지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다. 배지를 못 달면 우리 신동아에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평론할 수밖에 없다. 제발 그러지 말고 올해 6월 달에는 본회의장 안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치를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정권을 향해서 얘기를 해라.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매일은 아니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제 만날 때마다 이 대표 무조건 배지 달아야 된다. 배지 못 달면 정치 못 한다. 난 매일매일 얘기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구 출마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이 대구에 솔직히 나가면? 대구 수성에 나가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저 2년 전이 저예요. 보수파에서 정치인으로서 크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라는 네. 보수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쪽에 연고도 있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수성 같은 데는 민주당이건 아니면 무소속이건 의미 있는 정치인들을 당선시켜줬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쪽은 나가는 것도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2년 전에는 아휴, 뭐 앞으로 총선이 2년 동안 남았는데요. 뭐 무슨 일이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명분 있는 일보다 실리적인 선택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꼭 배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자, 근데 지금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흔히 이삭죽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선택지는 제3지대잖아요. 제3신당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선택지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신당 처지에서 보면 그게 과연 선거 전략상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전략상 선거가 다가오면은 몸집이 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지가 많이 있어야 언론에서도 기계적으로 보도를 해줘요. 2~3석 있는 정당하고 20석 있는 정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뭐 보도량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도 있고 기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저 사람은 우리의 정강정책, 노선, 비전, 정책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많은 이삭을 주어서 같이 정치하면 되죠. 저는 그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규모가 최대한 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정의당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개혁신당에서 한 7, 8석만 그래도 이렇게 이삭줍기를 하면은 3번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따져보면 지금 이제 위성비례정당 만들기 시작하면은 또 의원 꺼주기가 또 예전처럼 있을 거고 잘못하면 전 6, 7번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많은 의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하여튼 의석수가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또 돈도 선거보조금, 국고보조금, 정당보조금 짭짤하거든요. 민생당 의원 하나도 없는데 그 득표율 때문에 이번에 40억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탄을 무시할 수 없죠. 그 이번에 예를 들어서 친윤 공천에 밀려가지고 이제 뿔난 의원들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개혁신당 이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1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최소한 3분의 1이라면. 그러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은 항상 40% 이상 물갈이가 됐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지역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율은 낮아지겠지만 공천에 탈락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아. 윤석열 정권 3년 남았는데 이준석은 앞으로 한 20년은 정치해 먹을 것 같아. 이준석한테 배팅해야지.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20년이 지나서 만일에 나이가 80대가 되면 뭐 바이든도 지금 제 민주평통 사무 민주평통 뭐 이사장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야, 그 주식으로 치면 정말 가치 투자인데 어, 대박이죠. 엔비디아처럼 될 수도 있죠. 1000배 수익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또 워낙 그 축구계가 아니죠. 정치평론계 메시를 저희가 이제 발에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또 모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출연료 계속 드리면서 언제든 모실 테니까 열려 있으시대요. 좀 네. 시간이 많으시대요. 영광스럽게도 생각보다. 저희도. 많이 잘려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3년 그래서 6개월. 언제든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이제 위클리로 계속 공개를 하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